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도 16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칼슘과 뼈의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칼슘과 인의 대사, 고칼슘 혈증, 부갑상샘 항진증, 그 다음에 저칼슘 혈증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리학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죠. 먼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과 바이타민 D의 기능인데요. 여기 다 묶어놓은 게 요 옆에 그림인데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보려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우선 PTH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당연히 파라사이로이드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요. 요거는 기능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free ionized 칼슘을 올리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전에 우리 몸의 칼슘은 그냥 칼슘 이온 상태로 떠다니는 것도 있고 알부민과 결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포스페이트를 비롯한 다른 음이온들과 결합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는 아무거하고도 결합을 하지 않은 free ionized 칼슘이에요. 그게 모자라면은 우리 몸이 제대로 그게 모자라면은 그 자체로 칼슘이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PTH는 free ionized 칼슘 상태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우선 GI 트랙 여기서 칼슘하고 포스페이트 재흡수를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칼슘하고 포스페이트로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칼슘하고 포스페이트가 둘 다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칼슘도 올라가고 인산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혈액에 더 양이 늘어나니까 소변으로 빠지는 양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때 칼슘은 재흡수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는 재흡수를 억제해가지고 오히려 배출을 촉진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GI 트랙과 뼈에서는 칼슘하고 인산의 재흡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인산만 소변으로 배출을 하니까 이제 칼슘하고 결합을 할 그 인산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free ionized 칼슘 레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 PTH는요, 바이타민 D를 위장에서 흡수하는 거를 도와요. 바이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 합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거에서 흡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PTH는 음식에서 흡수하는 거를 도고요. 여러분 바이타민 D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콜레칼시페롤이라 그래요. 콜레칼시페롤. 근데 그게 그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액티베이션이 돼야 돼요. 액티베이션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은 여기 OH기 하이드록실 그룹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콜레칼시페롤이 D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 DHCC 또는 칼시트리올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그게 실제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TH는 요 콜레칼시페롤의 흡수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액티베이션을 해주는 친구가 이제 키드니거든요. 키드니에서 요거를 액티베이션 해주는 것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이타민 D는 기능 어떻게 하냐면은 PTH랑 비슷해요. 역시 칼슘이랑 포스페이트 재흡수를 늘리는데 어디서 이제 GI 트랙이랑 그 다음에 본에서 이제 칼슘이랑 포스페이트 재흡수를 늘리는데 이제 요거를 재흡수만 하지 이제 뭐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그거를 뭐 어쩌고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칼슘하고 포스페이트를 둘 다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혈중의 칼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산은 떨어뜨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ree ionized 칼슘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게 바이타민 D를 재흡수하고 활성화시킨다.
그다음에 그 이제 바이타민 D는 이제 기능이 비슷한데 칼슘하고 포스페이트를 둘 다 재흡수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PTH의 기능이 너무 과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PTH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바이타민 D도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타민 D가 PTH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가 PTH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바이타민 D는 활성화될 때 간하고 신장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CKD가 온다. 그러면은 바이타민 D를 활성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PTH가 증가하겠네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제가 요거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네프롤로지에도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때 이제 신성 골 이영양증 renal osteodystrophy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도 요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칼슘과 뼈 대사에 이상이 있을 때는 물론 칼슘하고 포스페이트 레벨도 변할 건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뼈를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효소가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ALP입니다. 그래서 요거 ALP 굉장히 중요하죠. 간에도 있죠. 바일덕트에 이상이 있을 때 올라가는 게 ALP이기도 한데 이렇게 뼈에도 이 ALP가 있기 때문에 뼈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도 요 ALP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수치의 이상을 보면은 어떤 질환들이 있을지 요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각각의 질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이거를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요 질환들을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덮어놓고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생각을 하시면서 요걸 외우시면은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그거의 패서피지올로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칼슘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봅시다. 칼슘은 정상 수치가 8.8에서 10.5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그러면은 9에서 10 사이 아니면은 사실은 8에서 10 정도라고 기억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11, 12, 13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건 명확하게 고칼슘 혈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칼슘 혈증의 증상은요, 좀 비특이적인 편이라 가지고 사실은 아주 그렇게 뚜렷하게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고칼슘 혈증하고 연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환자가 굉장히 피로해하고 디프레시브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수치가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의식이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컨퓨전, 코마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퍼티그라든지 디프레션 같은 거는 의식이 떨어지는 그거의 매니페스테이션으로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정신이 또렷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이제 피곤해 보이고 약간 좀 정신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냐면은 전반적으로 소화기관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소화기에는 스무스 머슬들이 있는데 그 칼슘이 그 스무스 머슬들을 수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너무 높으면 이 인테스티널 스무스 머슬들이 다 수축한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안 좋고 더부룩하고 그다음에 배도 아프고 변을 내보내질 못해가지고 변비도 생기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이 될 테니까 하이퍼칼시유리아 이런 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거기서 당연히 프레시피테이션이 돼가지고 리너 스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칼슘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또 물을 많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요거는 그냥 좀 외우세요.
DTR이 증가합니다. 이제 머슬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다. DTR이 증가하고 이렇게 그냥 외우시고 그 다음에 EKG 상에서는 QT 인터벌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칼슘이 떨어지면은 QT 인터벌 잠깐만 제가 방금 상승한다 그랬네요. QT 인터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QTC라고 하죠. 그 QTC가 짧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하이포칼세미아가 생기면은 QT 일롱게이션이 돼요. 그런데 이 하이퍼칼세미아는요, 원인은 90% 이상이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즘이나 아니면은 말그너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이퍼칼세미아는 어떻게 간별 진단을 하느냐? 요 간별 진단하는 법을 알아야겠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요.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대부분의 하이퍼칼세미아 원인은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즘이나 아니면은 말그넌시에 의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즘이란 뭐냐? 그러니까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PTH를 많이 분비하는 덩어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PTH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칼슘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포스페이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일드하고 에이심토마틱한 하이퍼칼세미아가 대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학적 증상들, 소화기 증상들, 그 다음에 리나스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PTH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뼈를 이렇게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PTH가 점점. 그럼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프라이머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부분 어떻냐면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예전에도 칼슘이 조금 높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니까 칼슘이 정상인보다는 약간 높더라. 그래서 딱히 증상도 없는데 칼슘이 정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 10 후반대 아니면 11 초반 뭐 요 정도만 나오는 사람은 프라이머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말리그넌시에 의한 하이퍼칼세미아는요. 요건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PTHRP, PTH related peptide죠. 그래서 PTH랑 닮은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아니면은 이제 암세포가 뼈로 전이해가지고 그게 막 뼈를 갉아먹다 보니까 칼슘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세럼 칼슘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막 14, 15 이렇게 올라가고요. 굉장히 빠르게 확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당연히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증상이 있는 환자도 훨씬 많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정황 증거로 진단이 되는데 이제 하이퍼칼세미아 원인이 참 이거 두 개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우선 칼슘이 높다 하면은 이제 증상 없는 사람은 이제 대부분 검사를 뭐 다시 해보든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 결과랑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알부민이 칼슘 수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부민 수치도 한번 보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칼슘이 높은 게 맞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PTH 레벨입니다. 그래서 PTH가 올라갔기 때문에 뼈를 갉아먹어가지고 PTH가 뼈를 갉아먹어서 칼슘이 높아진 거냐? 아니면은 다른 원인 때문에 PTH랑은 상관없이 칼슘이 올라갔냐를 우선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TH가 올라간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primary 또는 tertiary hyperparathyroidism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성으로 그냥 PTH가 많이 나오는 질환이 있어요. 요거를 familial hypocalciuric hypercalcemi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요런 유전성 질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이 갑상선, 부갑상선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가지고 요 리튬이 이제 PTH 분비를 촉진하고 칼슘 레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PTH가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다른 원인으로 칼슘이 올라갔기 때문에 PTH는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어가지고 레벨이 서프레션이 된 거죠. 가장 흔한 거는 역시 암입니다. 이 PTH랑 비슷하게 생긴 호르몬인 PTH-RP를 내보내는 암들. 이제 렁의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PTH가 높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흉내내는 암도 있고요. 아니면은 암이 본 메타스테이시스를 해가지고 이제 뼈를 갉아 먹어서 칼슘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 이제 뼈 건강에 좋으라고 바이타민 D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골다공증을 처음 진단받게 되면요. 칼슘이 골다공증에 좋대 해가지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 뭐 유제품, 우유, 뭐 칼슘 보충제, 뭐 이런 거를 같이 막 많이 먹고 그다음에 뼈에 비타민 D가 좋대 해가지고 비타민 D도 막 열심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그다음에 칼슘 보충제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하이퍼칼세미아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특히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밀크 알칼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물 중에서는 사야자이드가 있어요. 이제 사야자이드는 칼슘 제흡수를 높이는 이뇨제다. 그래서 혈압도 잡고 골다공증도 잡는데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과하게 들어가면은 하이퍼칼세미아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바이타민 D뿐만 아니라 바이타민 A를 많이 먹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요. 기타 질환은 이제 국시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걸로 사르코이도시스가 있습니다. 요 사르코이도시스가 칼슘 올라가는 게 중요한 키죠.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즘, 사이로톡시코시스 이런 거를 잘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래 냅두면은 역시 본 턴오버 레이트를 올리기 때문에 이제 뼈가 약해지면서 오스테오포로시스랑 같이 하이퍼칼세미아가 올 수가 있어요. 뼈를 막 그냥 많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뼈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생성, 그다음에 파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게 정적인 형태가 아니고 리모델링이 끊임없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하이퍼파라사이로즘 되면은 그 뼈를 다시 형성하는 것보다 뼈를 파괴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도 약해지고 칼슘이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요거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모빌라이제이션을 오랫동안 한 경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제가 뼈는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뼈가 튼튼하게 유지를 되려면은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당기고 뭐 요러는 힘들이 뼈에 적절하게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서 있는다든지 이러면서 중력이 가하는 힘도 적당히 거기 뼈에 가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우주 비행사들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하면은 지구에 왔을 때 뼈가 굉장히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뼈가 점점 파괴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양병원 이런 데서 와상 상태로 오래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뼈가 너무 엉성해져가지고 아주 약한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을 수가 있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뼈의 그 이제 뼈 밀도, 골밀도 이런 걸 재보면 굉장히 낮게 나올 거고 그러면서 하이퍼칼세미아가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이퍼칼세미아의 원인을 진단을 했으면은 치료도 잘 해줘야 될 텐데요. 물론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하이퍼칼세미아 자체에 대한 치료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언제나 하이드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슘 레벨 자체를 이제 빨리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는데요. 마일드나 아니면 인터미디엇 하이퍼칼세미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막 하이드레이션을 빨리 해주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증상 자체가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이제 마일드하고 아이심토매틱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뭔지 찾아가지고 원인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고, 또 모더레이트 수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칼슘이 가지 않도록, 뼈에서 칼슘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비스포스포이데이트 같은 약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칼슘 레벨이 한 14, 15 이렇게 높아지면서 지금 당장 막 증상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있다, 막 컨퓨전이 있고, 이제 막 복통도 막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하이드레이션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칼슘은 일단은 뼈에서 나오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뼈의 그 흡수를 막기 위해서 칼시토닌을 빨리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멀살린이랑 칼시토닌을 빨리 준다. 그리고 이제 칼슘이 지금 혈액에 막 넘치니까 그걸 빨리 몸 밖으로 빼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거는 함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노멀살라인 인퓨전과 칼시토닌만으로 해결이 안 되든지, 또는 이런 거를 쓸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 루프 다이어틱스를 이용해가지고 칼슘을 빼주든지, 아니면은 히모다이얼리시스를 해가지고 역시 칼슘을 교정을 빨리 해주든지 강제로 해주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노멀살린 인퓨전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CKD나 아니면 CHF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 볼륨 오버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액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액을 주기보다는 칼슘을 빼주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역시 장기적인 치료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줘가지고 이제 뼈에서 칼슘이 나오는 것 자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칼슘 혈증의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록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밀크 알칼리 신드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국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요걸 국시 보실 분들은 넘기고, USMLE 보실 분들은 요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하이퍼칼세미아의 가장 흔한 원인이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과 말리그넌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리그넌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양내과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을 보도록 합시다.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은 primary, secondary, tertiary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primary는 말 그대로 외부의 원인이 없이 그냥 PTH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primary hyperthyroidism은 대부분 PTH를 분비하는 아데노마가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그냥 파라사이로이드 하이퍼플레이지아, 그러니까 그 모노클로널하게 익스펜션이 된 게 아니고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커진 거죠. 아니면은 칼시노마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기. 드물지만 이제 그에 비해서 세컨더리랑 터시어리는 제가 이제 네프로 때 CKD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CKD가 생기면은 요 포스페이트가 CKD에서 키드니에서 배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몸에 자꾸 쌓이는데, 그럼 당연히 그게 칼슘이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free ionized 칼슘 레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칼슘은 떨어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PTH 분비가 증가하는 거를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이라고 하고요.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가 해가닥 해버려요. 그래서 PTH를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이 내보내기 시작한다. 그거를 우리가 tertiary hyperparathyroidis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primary hyperparathyroidism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심한 하이퍼칼세미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증상이 생긴다 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로감이나 우울감, 아주 심하면 altered mental status, confusion, 코마 이런까지 갈 수 있고요. 또 소화기 증상, 울렁거리고 변비 생기고 소변, 그 다음에 또 소변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DTR이 증가하고 QTC가 짧아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네프로칼시노시스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PTH가 높아지면은 이거 제가 CKD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PTH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LV 하이퍼트로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게 생기기가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PTH는 뼈를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뼈를 녹이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스테오포로시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거에 의한 프랙처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검사 어떤 거 하겠어요? 당연히 칼슘,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이제 ALP 이런 검사를 할 텐데 프라이머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기준으로 칼슘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칼슘이 하이퍼칼세미아가 생길 거고 그때 PTH를 검사를 해보면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포스페이트가 떨어질 텐데요. 이런 것들은 프라이머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세컨더리나 아니면 터시어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은 이제 랩이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PTH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어쨌든 간에 파라사이드 글랜드에서 지금 PTH를 막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도대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시어리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을 어떻게 감별 진단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선은요. CKD 때문에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이 왔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CKD가 있으면은 칼슘이 높지가 않고 떨어져요. 그리고 포스페이트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높습니다. 왜냐면은 CKD 때문에 포스페이트가 배출이 안 돼서 그게 다 칼슘이랑 결합을 해버리고 어디 엉뚱한 데 쌓이고 그래가지고 칼슘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TH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은 칼슘이 낮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면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의 랩하고는 완전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은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가 헷가닥해가지고 오토노미가 생기고 PTH를 막 미친듯이 분비하는 게 터시어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때는 포스페이트 당연히 높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이제 높아져요. 왜냐하면 PTH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이렇게 되려면 거의 ESRD 수준이 돼야 되고요. 환자는 보통 투석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형적인 하이퍼칼세미아의 랩, 칼슘이 높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낮고 그러면서 크레아티닌이 뭐 한 1.6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요 1.6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즘을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거는 프라이머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 도대체 왜 올랐냐? 원래 신장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퍼칼세미아가 너무 오래 가다 보면 그것도 그 자체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컨더리하게 키드니 펑션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rimary, secondary, tertiary hyperparathyroidism을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잘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hyperparathyroidism의 엑스레이 소견이 꽤 잘 나옵니다. PTH 때문에 그 뼈를 이제 갉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뼈가 군데군데 구멍을 콕콕콕콕 뚫어놓은 것처럼 이제 덴시티가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salt and pepper sig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엑스레이에서 뼈는 하얗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콕콕콕 점처럼 구멍난 모양이 보이니까 꼭 소금에다 후추를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후추는 까만색이니까. 그래서 이런 salt and pepper sign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뼈가 군데군데 파먹힌 모양을 대체로 일컫는 소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멀티플 마이엘로마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점으로 콕콕콕 찍어 놓은 수준이 아니고 아예 뼈 내부에 시스트가 생긴 것처럼 마치 거품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오스테아이티스 파이브로사 시스티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리뼈가 매끈하게 나와야 되고, 특히 안쪽 면이 매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머리뼈가 약간 울퉁불퉁하고 특히 안쪽 면이 뭔가 조금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약간 좀 흐리멍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뼈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약간 이제 까맣고 하얗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균일하게 하얗게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가 이제 뼈의 덴시티가 이제 군데군데 떨어졌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좀 크게 확대해가지고 보시면은 정말 그 구멍을 콕콕콕 바늘로 찔러 넣은 것처럼 그렇게 까만 점들이 쫙 퍼져 있어서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salt and pepper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오른쪽 이런 게 오스테아이티스 파이브로사 시스티카입니다. 꼭 거품, 버블 모양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부분 뼈를 실제 눈으로 보면은 이게 갈색으로 뭔가 덩어리가 생긴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브라운 튜머라고도 하는데, 이런 파인딩들은 이제 PTH가 증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primary, secondary, tertiary hyperparathyroidism 안 가리고 다 생길 수가 있는 소견들입니다. 이 엑스레이 파인딩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거 치료 어떻게 하느냐? 세컨더리랑 터시어리는 제가 키드니에서 네프롤로지 할 때 설명드렸고, 프라이머리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은 치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사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크레아티닌, 칼슘, 본 덴시티 이런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혹시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나, 그런 거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 그래서 증상이 굉장히 시그니피컨트 하다든지 아니면은 랩상에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수술로 그 아데노마를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파라사이드 글랜드는 사람한테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아데노마가 돼가지고 PTH를 막 내보내는 게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떼어내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놈이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요 세스타니비 스캔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제 그 아데노마 부분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딱 제거를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써가지고 이제 뼈의 분비를 억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시나칼셋이라는 약을 써서 칼슘 레벨을 조절하는 거를 좀 더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증상도 있고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치료가 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무증상이라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적어놨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은 수술도 굳이 필요 없고 팔로우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칼슘이 정상 수치보다 많이 높다, 한 11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12, 13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심하다, BMD를 쟀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도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뼈가 이미 손상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그럼 역시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주는 게 좋겠죠. 또 CKD가 있는 사람,
이 칼슘이 그 자체로 CKD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CKD 때문에 요런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CKD가 있으면 수술을 잘 해줘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의 기대 여명이 기니까 최대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되돌려 주는 게 좋을 거 아니잖아요.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무증상이라고 할지라도 PTH가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뼈라든지 이런 데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완전히 무증상이고 나이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칼슘도 정상보다 요만큼만 더 높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없고 신장 기능도 정상이다.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무증상이라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끊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하이포칼세미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 하이포칼세미아는요, 반대로 칼슘이 8.8보다 낮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증상이 주로 근육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이제 왜 그런가 제가 찾아보니까 칼슘이 소듐 채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근육이 흥분하려면은 그 근육 속으로 그 세포로 나트륨이 쫙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칼슘이. 근데 반대로 그런 칼슘이 없으면은 스켈레탈 머슬들의 수축이 제멋대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머슬의 스파즘과 테타노스. 그러니까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을 하니까 눈 찡그림, 경련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입 주변을 톡톡톡 치면은 얼굴이 막 움찔움찔하는 첩스텍 사인. 그리고 이제 혈압을 재려고 팔에 커프를 감으면은 팔이 갑자기 막 오그라드는 트러서 사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뭐 희한하게 여기 보시면은 fatigue, 뭐 anxiety, depression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하이퍼칼세미아랑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렉트라이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멘탈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다운돼가지고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칼세미아랑 반대로 이제 이때는 QTC가 증가합니다. QTC 일롱게이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GI 트랙이요. 운동을 전혀 못하고 푹 퍼져버려요. 칼슘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이제 장 마비가 되기 때문에 배도 아프고 흡수장애가 생기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포칼세미아가 있을 때는요. 정말 칼슘이 떨어진 게 맞기는 하냐? 이거부터 검사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칼슘은 이온 상태로 떠다니는 게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알부민으로 붙어 있는 게 또 일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를 비롯한 음이온 같은 것에 결합해 놓은 것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칼슘은 알부민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알부민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칼슘 수치도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알부민이 떨어져가지고 생긴 하이포칼세미아를 진짜 하이포칼세미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free ionized 칼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각하기에 그럴 때는 이제 하이포칼세미아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수치를 볼 때는 꼭 알부민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알부민이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은 corrected 칼슘을 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orrected 칼슘을 재는 요 계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알부민 1당 칼슘은 0.8만큼 보정을 해가지고요. 알부민이 1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은 그 corrected 칼슘을 0.8만큼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 환자 칼슘이 7이다. 하이포칼세미아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영양결핍도 굉장히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알부민이 2다. 그러면은 corrected 칼슘은 2에다가 여기 4에서 현재 알부민 2를 빼면 돼요. 그럼 이만큼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에다가 0.8을 곱해가지고 1.6만큼 올려줘서 8.6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정상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생각하기에는 free ionized 칼슘은 정상이니까 이건 지금 하이포칼세미아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뭐 슈더 하이포칼세미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서는 하이포칼세미아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반대로 칼슘이 완전 정상인데도 하이포칼세미아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알칼로시스가 생길 때입니다. 여러분, 알부민에는 프로톤도 많이 결합을 해 있고 칼슘도 많이 결합을 해 있는데요. 알칼로시스가 생기면은 혈액의 프로톤 레벨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알부민에 결합해 있는 프로톤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신 빈자리에 칼슘들이 결합을 하겠죠. 근데 제가 칼슘 중에 진짜 효과를 내는 중요한 거는 free ionized 칼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혈액의 칼슘은 지금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알부민에 붙어 있는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free ionized 칼슘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칼슘 레벨이 설령 정상이라 할지라도 하이포칼세미아의 임상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탄이라든지 머슬 스파즘이라든지 머슬 크램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이포칼세미아를 평가할 때는 꼭 칼슘뿐만 아니고 pH와 알부민도 같이 봐야 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런 하이포칼세미아는 간별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PTH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저칼슘 혈증의 원인 자체는 이 항진증 수술, 그러니까 하이퍼파라사이로이즘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후천성으로 하이포파라사이로이드즘이 오는 것이 가장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진단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 이제 그 원인을 감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알부민과 pH 레벨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로 하이포칼세미아가 왔는지 확인을 하고요. 진짜라면은 PTH 레벨을 측정을 해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은 PTH가 진짜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전성으로 생기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디조르지 신드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술로 부갑상샘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수술로 부갑상샘을 제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PTH가 아예 안 나오겠죠. 당연히 하이포칼세미아 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그 하이포마그네시네미아가 너무 생긴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PTH가 안 나온다 그래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PTH가 레벨이 떨어져가지고 하이포칼세미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PTH가 나오고는 있는데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PTH 레벨은 정상이거나 또는 상승해 있는데 제대로 효과가 안 된다.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CKD, 그러니까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이 있겠네요. 이럴 때는 암만 PTH가 나와봤자 별로 효과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바이타민 D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PTH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바이타민 D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외부 활동을 너무 안 한다든지 섭취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기타 바이타민 D의 대사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소화기에서 칼슘이 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 D 수치도 그래서 PTH랑 보통 같이 측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바이타민 D를 측정할 때는 요 25하이드록시 D 요거를 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5-DHCC 그러니까 이제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 칼시트리올을 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타민 D 결핍 판단할 때는요
요거 1, 25DHCC 칼시트리올 레벨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25OHD로 판단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요 국시에 한번 나왔어요. 비타민 D가 진짜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 결핍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5OHD를 봐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요걸 보상하기 위해서 PTH 분비가 확 증가할 겁니다. 뭐 일종의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리즘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칼슘은 어느 정도 정상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포스페이트는 확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PTH가 올라가니까. 마지막으로 칼슘 자체가 너무 많이 손실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 랍도마이올라이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포 안에 들어있는 포스페이트가 갑자기 확 빠져나오거든요. 세포들이 막 다 터지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칼슘이랑 결합을 해버려가지고 칼슘의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최근에 수혈을 다량 했을 때인데요. 요거는 진짜 조금 좀 알고 계세요. 임상에서 좀 자주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칼슘이 혈액 응고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팩터 5인데 팩터 5? 5 아니지. 하여간 팩터 뭐로 돼 있는데. 그게 그 칼슘이 혈액 응고를 시키는데 꼭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수혈팩에는 칼슘 킬레이터를 썼거든요. 사이트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수혈을 많이 받으면은 그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그 킬레이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내 몸의 칼슘하고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칼슘 수치가 역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의록에 이렇게 조금 더 차근차근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거진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치료는 어떻게 하냐? 방금까지 되게 어렵게 간별히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치료는 너무 간단해요. 만약에 지금 당장 심각한 하이포칼세미아가 있다. 그렇다면은 응급으로 IV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빨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를 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CKD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칼시트리올을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타민 D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칼슘을 보충하는 거 역시 괜찮겠고, 그다음에 몸 밖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사야자이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칼슘이랑 뼈 대사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것들은요, 전부 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떼우려고 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냥 덮어놓고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그 생리학적인 내용들, 그 강의록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외우시려고 하면은 이게 왜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골다공증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꼭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골다공증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